돼 있다는 후추나가 아닐까? 리상프 국방부장 그리고 그 전임 국방부장이었던 웨이펑어까지 다 문제가 돼서 잡혀갔었거든요.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뇌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9월 3일 승전절에 시진핑 주석이 수만 명의 병력을 앞에 놓고 사열을 할 텐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실각했지만 꼭두각시로 나와서 거기서 사열을 했다. 뭐 이렇게 해방군의 민심이 휴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박사님 모시고 또 중국 관련해서 또 핵심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서 이제 3명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시진핑 주석이 발탁했던 핵심 장군들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확실히 이 군사위원회 성원 중에 처벌을 당하게 된 사례가 나타난 거는 굉장히 특이한 큰 사건이고요. 다만 이거를 시진핑 주석의 권력 약화라든지 또는 실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작년 한 6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키워왔던 소위 로켓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무기 개발과 구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로켓군의 10수명에 해당되는 장군들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끝자리에 말씀하신 리상프 국방부장 그리고 그 전임 국방부장이었던 웨이펑어까지 다 문제가 돼서 잡혀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국방부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동준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 조치로 해석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뇌부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건 틀림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 실각과 연결 짓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후추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공개 행보가 뭐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후추나는 최근 경제체제 개혁 심화 주제로 열린 정협 상무회의를 이끌었는데 이게 부주석 서열 2위인 후추나가 상무회의를 이끈 것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뭐 받고 있어요. 한때 후진타오 전 주석이 후계자로 낙점한 후추나의 정치 활동이 강화된 것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후추나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그동안 후추나 부주석이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활동이 거의 없다가. 네. 활동이 사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일단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해외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디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론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뭐 시진핑 실각설이니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문이 돌다 보니까 시진핑 실각을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격퇴 지정을 받아서 차기 지도자로 내정이 돼 있다는 후추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후추나 관련된 기사가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특종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예, 정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흔적기관 같은 조직이고, 예,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치 행보가 불거진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아니 그걸 정치 행보가 불거진 거라고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뭐 무슨 결론을 내렸답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원래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주재를 했는데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인자가 해야 되는데 뭐 2인자가 주재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지레짐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중국 공산당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13년간 뭐 연설 165편을 담은 어록을 출간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해외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뭐 맞춰서 나온 것이라서 아무래도 이번 어록 출간 단순한 성과 정리라기보다도 뭐 최근에 뭐 불거지는 그런 실각설을 좀 의실해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다 낭설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낭설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해외 매체에서 시진핑 실각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시진핑 실각설을 이야기한 해외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들이 그런 이야기를 떠드는 데가 있죠. 근데 저는 별로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9월 3일 그 승전절에 시진핑 주석이 수만 명의 병력을 앞에 놓고 사열을 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설할지 모르겠네요. 뭐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실각했지만 꼭두각시로 나와서 거기서 사열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시진핑 실각설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9월 3일 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실제 실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난 16, 17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는데 신형 전차와 해군의 수중 무인 체계가 처음 공개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달 3일 전승정 열병식을 앞두고 중국이 최신 무기와 잠수정을 잇따라 내세우면서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체제 선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전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일 큰 목적은 그 둘 다가 아닐 겁니다. 제일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로켓군의 일련의 그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네네. 로켓군 장성들이 다수가 체포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로켓군 괜찮은 거야? 이런 의문이 떠오르고 그럼 당연히 그 잡혀간 이유가 군수 관련한 부정, 신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인민해방군이 개발했다는 무기는 제대로 개발이 된 거야? 그 무기들은 제대로 나온 거야? 품질에는 문제가 없어?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의구심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방군의 그 민심이 흉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문들을 일소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규모로 9월 3일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보이면서 새로운 무기도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온 무기에 신무기 문제없다. 그리고 우리 인민해방군 문제없다. 우리 인민해방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해방군은 나에게 충성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정치적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한간에서 나오는 그런 뭐 루머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아마 그런 루머가 시진핑 주석한테 중요하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여론, 중국 내부의 의구심들을 일소할 필요가 그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뭐 액션이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원인 결과 관계를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부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그 원인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로켓군 이거는 그냥 원래 팩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내부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로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제 네. 그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중국 외교 당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이 미국의 입장을 뒤로 하고 대만 침공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입장이라기보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안 했다면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대만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맥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그 발언이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그 문장만 딱 따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임을 한 번 더 하면 지금 미국 헌법상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씨가 또 대통령을 하니까 우리는 대만 공격 못하겠네 이럴 거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 상황과 문맥을 파악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하네요. 결론은 그러면은 뭐 무조건 안 한다도 아니고 뭐 한다도 아니고 여지를 좀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궁금해야 될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으로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푸제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CCTV에 방영된 뉴스에선 실제 이륙 장면이 없이 그림자 화면만 내보였거든요. 핵 추진도 아닌 함선에서 과연 전자식 캐터펄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보여주기식 선전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진실은 알기 어렵죠. 그런데 푸제남의 캐터펄트가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그 중국이 만든 우리로 치면은 독도함 같은 강습함에 전자식 캐터펄트가 먼저 장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캐터펄트는 용량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고 소위 드론, 무인기를 발사하는 그런 캐터펄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푸제남에 올라가 있는 캐터펄트가 한 대가 아니에요. 캐터펄트가 3대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캐터펄트가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캐터펄트를 무려 3개나 항공모함에 장착을 하고 다닐 이유가 있는가. 그걸 뭐 3개씩이나 다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캐터펄트 자체가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캐터펄트를 장착한 이 항공모함이 소위 대양 함대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근해 작전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쪽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이 중국과 필리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사상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같은 해역에 미 구축과까지 전제가 되면서 분쟁이 단순한 영유권 다툼을 넘어서 미국이 얽힌 국제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남중국해 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남중국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은 이제 소위 내해화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영토고 자기네 영해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주장해서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게다가 미국 구축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인민해방군이 미국 구축함을 몰아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반박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아마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사죠. 이것은 남중국해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백열화되고 있고 전쟁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타이완 외에도 다른 그런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나라와도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나요? 네. 러우 전쟁 이후에는 약간 동북아 뭐 내지는 동남아 이쪽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그 역량을 중국에 대비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최근에서도 보니까 그냥 휴전이 아니라 아예 종전으로 간다는 그 푸틴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단순히 뭐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해서 그런 브로맨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빨리 네. 이 러시아 이슈를 정리를 해야지 예. 이 중국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임기 중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한국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은 민감하지 않죠. 민감하기보다는 좀 그러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중국과 한판 붙을 거라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데 모를 것이 한국인 거거든요. 모를 것이. 네. 그런데 중국은 한국한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중립을 지켜라. 빠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일 합동군이 이제 중국을 들어올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주한 미군도 문제가 돼서 참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슈가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그 태도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을 선언하든지 지켜라. 안 그러면 이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거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함선을 수선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자기들로서는 여차하면 우리와 싸우겠다는 그 시그널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거의 기정사실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고 그게 단순히 뭐 그냥 선박이 아니라 이 군함 함정 MRO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 선박까지 뭐 건조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화세 협상에도 이 조선업 패키지가 또 들어갔잖아요. 대규모로. 그러면 사실상 이걸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중국이 이제 네. 말하자면 자기들의 불만과 경고를 발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대만 공격 시에 한반도 공격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를 좀 기정사실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뭐 사실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 지금 트럼프랑 이미 다 협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입장을 내놔라. 외교 안보 정책이 뭐냐. 그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그러한 전제로 그럼 나는 이래야 되겠군 저래야 되겠군 뭔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또 뭐 업계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뭐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좀 부각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니 중국과 네. 전쟁을 할지 모르는 방향으로 가면서 협안력은 풀어주세요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경제가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4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출 지표가 좋다지만 네. 그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재료와 부품을 사다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지 않겠어요? 그 중간재, 재료, 부품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액수로 따졌을 때 수출 규모는 성장을 하지만 개수로 따졌을 때 보면 단가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내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보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체들의 내수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가의 재료, 저가의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전보다 더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아직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시작된 전쟁이라고 이 미중 패권 네. 전쟁 관련해서 또 서적도 이번에 쓰셨는데 출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지금은 어우 전쟁 때문에 정신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동맹들과 협상 뭐 여전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이제 중국과의 그런 협상이 남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네.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녹록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협상이 잘 타결될 가능성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거니와 협상이 타결이 돼도 삐걱거릴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삐걱거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마치 관세 협정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호 관세 끝난 거예요. 네. 그다음 산업 관세가 있습니다. 산업별 관세가 있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2차 관세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이 한번 금년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년에는 그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생각보다 관세가 덜 들어왔어. 더 올려야 되겠어. 뭐 이런 일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그 안정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울며 겨자 먹기예요. 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중국은 입장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중국은 여차하면 수 틀리면 뭐 그럼 뭐 안 팔고 말지라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중국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베이스라인은 이거다. 이 베이스라인 밑으로는 우린 절대 양보 못하는 거고 그 베이스라인 외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하다면 결렬이 돼도 좋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확실히 좀 미국한테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좀 기분도 나쁘고 타격을 좀 받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에는 몇 가지 표준이 있어 보이는데 0%, 10%, 20%, 40% 그리고 50%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 분석을 했어요. 0% 국가가 어디냐면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0%예요. 관세 없어요. 거기는 거래를 안 하니까. 아니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거의 뭐 거래가 없기 때문이긴 한데 거래가 없으면 사실은 1000% 때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거래가 없는데. 예. 그런데 0%로 놔둔 거는 저는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관련인가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고 10%는 뭐냐? 미국이라는 시장에 접근하는데 지불해야 될 비용.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친목을 다루기 위해서 뭐 포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시작할 때 얼마씩 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런 개념이죠. 10%. 뭐 입장료 정도 그냥. 네, 입장료 10%.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하고 거래하려면 10%네. 네, 이걸로 출발을 하는 거고 20%는 그게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지불하는 관세 액수가 최대치가 되는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 국가들, 독일, 일본, 한국, 뭐 타이완 이런 나라들 20%, 40%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제일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 될 것 같은 이제 그 정도 관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당장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별로 그렇게 그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은 상대. 안 해도 돼.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40%. 네. 50% 이상이 되면 그건 중국이 수출을 포기하는 관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각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뭐 40% 50% 되면 그거는 무역으로 할 일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의 공장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와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을 할 때 20% 협상할 때 20%로 출발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5% 이렇게 때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해서 그러면 윤허해 주셔서 20%. 타이완이 이제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몇백억 달러에 투자해 드릴게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면 어여삐 여겨서 15%. 네, 그러나 그 20% 군에 속하는 국가에 대해서 10%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 국가인데 15%를 받은 거고요. 처음에 25%였다는 15% 됐죠. 네. 네, 25%는 25%는 협상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가 그 협상을 이룰 타겟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20%에 더 줄 게 별로 없었죠. TSMC가 공장 짓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건 사전에 미리 다 약속을 해버려서 카드가 사라진 셈이네요. 네, 카드가 없었고 어. 그다음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일종의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정부가 뭐 제공을 하려고 해도 입법원 우리의 국회에 해당이 되는 그 통과를 못해요 정책이. 그럼 야당 쪽은 아무래도 이 친미보다는 친중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네. 상대방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네, 그런 풍토거든요. 정치인들끼리. 네. 네. 하여튼 네가 망해야 돼. 뭐 이런 거라서 일본이 15% 잘 한 거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멕시코와 캐나다에 20% 25% 때린 거였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때는 전 세계가 막 놀랐죠. 근데 한번 보세요. 아주 일관된 숫자를 지금 트럼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비슷하게 때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게 영국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영국은 심지어 미국한테 무역 적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려면 영국이 올렸어야지 미국이 올릴 입장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10%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10% 동의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관세율에 동의를 해줄 수가 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영국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죠. 이미 그때 영국은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가 최소치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그럼 중국에는 얼마를 때릴 것 같으냐. 중국의 목표치는 지금 현재 유예되고 있는 관세율은 30%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 30%를 받아주려면 뭔가 큰 선물을 받든지 해야 주지 그냥은 주지 않을 것이다. 30%를 그럼 안 하겠다고 40%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아마 협상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고달픈지 내가 고달픈지 한번 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트럼프 시나리오를 이미 다 중국에서는 준비를 했으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기 힘들긴 하겠지만 우린 다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해 놨다.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비했는가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네네. 거기를 읽어보면 작년 6월 7월경부터 시작해서 중국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체 출장을 가는 걸 금지시키고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한 전략을 짜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미국이 무역 제재, 기술 제재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고 그 시나리오의 세부 시나리오로 고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도 이미 그때 다 도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은 준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다는 거고 그런데 이때 요 당시 중국 정부의 발언이 뭐였냐면 우리 중국은 무역 전쟁이든 기술 전쟁이든 여하 형태의 전쟁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도 자기네 웹사이트에다가 공고를 냈는데 역시 똑같이 중국은 미국과 관세가 됐든 기술 제재가 됐든 여하 형태의 전쟁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어서 트럼프가 다른 약소 국가들 흔들듯이 그렇게 쉽게는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야, 근데 그렇게 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은 글로벌 경제에 좋은 건 하나도 없겠네요, 진짜. 저의 주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남에게 아쉽지 않은 나라가 가장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죠, 그죠? 예. 네. 예. 세계화 시대보다는 뭐 사실 안 아니, 나는 좋으니까. 뭐 그 어디다 남의 나라에 안 팔아도 되고 남의 나라에서 뭐 구해올 것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데가 제일 편안하고. 그런데 내가 살려면 석유를 좀 가져와야 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다른 나라에 아쉬운 거를 가져와야 되는 나라는 괴롭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아쉬운 것도 가져와야 되거니와 그러니까 가장 힘들잖아요. 물건도 딴 대한민국이. 나라 가서 팔아야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고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있어야 되는 거지. 15%가 돼서 잘 됐어.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잘 됐네. 우리는 그만하면은 뭐 나쁘지 않네. 이럴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네. 근데 앞서서 뭐 나눴던 그런 주제, 아무래도 좀 뭐 야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쟁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선. 네. 그리고 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하향 평준화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고급 브랜드 호텔까지도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과거 인류의 하류 사회를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좀 약간 디플레이션 국면, 장기 침체 빠지는 것이 아니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죠.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네. 이미 한 2년 가까이 지금 디플레이션 진행 중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서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미중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것 자체가 내수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중국도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힘들어도 우린 견딜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미국은 살짝 때리면 아야 하고 그 곡소리가 나는 나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정치 시스템의 차이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중국은 그 공산당이 그렇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막 시민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지금 그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중국이나 중국인의 인내심을 이길 자는 없다. 역사적으로 그런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다는 건 사실 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관념이죠.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인내심이 있는 국가로 좀 전쟁 통해서라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7월 달 보니까 17.8%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최고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걸 또 산정 방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높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심각하고 아마 지금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이런 체제를 흔들릴 만한 그런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산당 체제가 개들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현재 상황이 북한보다도 나빠진다면 뭐 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개혁 개방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뭐 서구 문명이라든지 아무튼 간에 빠르게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의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힘들어지면은 그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버틸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잘 버틴다는 게 누가 잘 버틴다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겠죠. 아무래도 그런 뭐 소황제라든지 해가지고 한자녀 정책 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막 다 누리고 살다가 지금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오래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회적인 문제라고 다 인정받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예, 다 사회적인 문제고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 사회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아니 그게 낮다. 아니라 네. 이게 어디서 걸리느냐면 네. 제가 받는 질문들은 항상 맨 끝이 뭘로 끝나냐면 경제가 나쁜데 중국 공산당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실업률이 큰데 중국 공산당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의 그 질문과 저는 그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런 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만약에 그렇게 극심하게 뭔가 힘든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화 보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때 막 굶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어째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질문에는 질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시진핑의 주구, 쟤는 친중이야. 네. 아주 뼛속 깊이 공산당이구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 상황과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거나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분 좋은 대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못 견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잘 견딜 거고 요 정도 상황으로 사회체계의 분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제가 안 좋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니까 네. 네, 뭐 그런 게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우리 경제 문제가 없어.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절망이 되죠.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근데 만일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 지금 경제가 나쁘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실업률이 높네. 이걸 해소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실제로 막 지방정부라든가 국영기업이라든가 뭐 그 민영기업자들한테 이 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막 그렇게 압력도 넣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보면 그 다음은 뭐, 그 해결책이 나오나요? 더 큰 혼란과 그 무질서가 기다리고 있어 보이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시위를 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 말고 다른 정책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국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조금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그 제2의 딥시크로 주목을 받던 마누스가 중국을 떠나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차렸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본 압력,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VC나 그런 뭐 유수의 투자자들은 다 서방계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투자도 잘 못 받고 중국 내수 시장이 또 한계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그런 뭐 허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실력 있는 그 중국 AI 기업들이 이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누스는
일단 자기 엔진을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남의 AI 모델을 사용해서 그 위에 에이전트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냐? 미국 제품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뭐냐면 지금 그 미국과 어쩌면 대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AI 엔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의 AI 엔진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마누스는 미국의 AI 엔진을 써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회사 옮기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매국노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사실상은 약간 그 서방 쪽 회사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쪽 엔진을 사용해서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AI 기업이 되고 지금 AI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팀들이 그럼 그 팀들이 처음에 AI 기술을 개발에 착수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일했을 때 그때 이런 정책들이 있었냐?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뭐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거고 젊은이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해 나가는데 그들과 관계없이 지정학적인 요인 환경이 변한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갑자기.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마누스가 당연히 나스닥 가서 상장해가지고 예, 뭐 큰 돈 좀 벌고 네.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해외 가서 해야죠. 근데 미국 가면 트럼프가 두들겨 팰 것 같고 유럽 가도 이거 별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아시아권에서 그나마 좀 받아주고 증시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한데 지금 제일 각광받는 데가 싱가포르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로 간 거죠.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중국 AI 산업의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부 그냥 노이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건 뭐 무슨 문제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젊은 친구들이 좋은 AI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국가의 지정학적인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에 무슨 정치적 냄새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촨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과 언론 통제, 강경 진압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 모습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네, 뭐 대체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자 중학생 13살인가 14살짜리 여자 중학생이 동급생들한테 이지매를 당합니다. 한 3명 정도 되는 그 여자 학생들이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옷도 벗기고 막 그렇게 그 이지매를 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고발할 때면 해봐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10분 만에 다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또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중국의 SNS에 올려요. 재밌다고. 가해자들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그 중국에도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댓글에 이 사람이 누군가, 얘네들 누군가 뭐 이제 이런 글들이 달려요. 뒷조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댓글은 막 달리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이지매를 당한 여자의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 하여튼 그렇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모녀인데 반면에 이제 그 가해자 편에 있는 애들은 부모들이 좀 떵떵거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정의감에 이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국은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 일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하교할 때가 되면 부모들이 와서 그 애들을 픽업해 가요. 뭐 중고등학교 상관없이 그렇게. 예, 그 국민학교, 중학교 뭐 그래서 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정문 앞에 사람들이 까맣게 모입니다. 이렇게. 왜? 자기 애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쫙 모여있을 때 네네.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고 말이지 이건 그래도 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쪽에서 공안을 불러요. 그래서 불순하게 말이지 이 시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제재하라고 그래가지고 공안이 그 시위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부모들을 우리가 응당해야 될 걱정을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짓이야 해서 이게 더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광경조차 다시 휴대폰에 찍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요. 확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중국에서 시위 같은 게 나오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더 이슈가 됐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으면 그렇게 인터넷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금방 삭제되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학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학교를. 네, 학교 이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안이 막 그렇게 진압을 하니까 이제 공안도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학부모들이 정당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 비난을 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게 됐죠. 이거를 또 그 해외에 있는 반중 사이트 같은 데서 이거를 다시 민주시위와 반공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반공 뭐 어쩌고 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포장해서 컨텐츠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짐작되시겠지만 제가 중국 공산당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시위가 나면 그대로 그 진압입니다. 바로 그냥. 바로 진압이거니와 그 컨텐츠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이에 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공안의 학부모에 대한 과잉 조치를 비난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은 그런 거예요. 공안을 그런 식으로 비난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공안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안이 여러분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우선해주는 그런 이념이잖아요. 그럼 공안이나 뭐 그 성관이나 뭐 이런 중국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그 사과깃장 놓고 장사하는 사람의 뭐 치어라 그러면 과격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거기 폭발적으로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똑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개 중국에서는 정치적 구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치 구호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반체제, 뭐 이렇게 해서 때려잡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사회 부조리거나 또는 특정인의 부정부패,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의 시위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뭐 이런 거. 부패, 뭐 부정부패.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뭐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시작된 전쟁 어떤 책이고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 책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대응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전략을 세운다거나 본인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앞으로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인터뷰 진행하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의 뭐 사업이라든지 뭐 자산을 소중하게 잘 리스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